안녕하세요. 변호사 한창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 중에 단연 1등이죠.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충격 너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일명 상간소송이라고 하죠. 상간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거.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죠. 영상이라던가 녹음 파일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기타 등등의 증거들,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 남편 또는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다툼이 있었다.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3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하시는 10명 중 10명은 다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제 답변을 들으면 그것밖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사실은 상간소송을 하더라도 이제 제 경험에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준은 한 2천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감액이 되거나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입니다. 나의 사정에 의해서 위자료 금액이 조절되기로 해요. 소송을 하는 원고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뭐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나의 부부관계는 매우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기타 사정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에 변호사 선임료가 있을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법원의 모든 소송이 그렇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원고 측에게 송달료와 인지료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녹취나 이런 증거 자료에 대해서 속기를 의뢰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때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면 그에 맞게 아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내가 이혼 소송에 제출하는 거를 상간자한테 굳이 막 알려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사건을 분리해서 하셔도 되고요. 상간소송을 먼저 하든 같이 동시에 다른 소송으로 하든 아니면 동시에 하나의 소송으로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소송을 하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와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간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소송 별도로 진행 가능하시고요. 다만 그렇게 상간소송을 했을 때에는 위자료 금액이 이혼을 했을 때보다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자료 소송의 3가지 요소, 혼인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로 인해 파탄이 됐다라는 이 3가지. 어쨌든 결론은 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간소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를 하고 위자료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 합의로 가는 거에 대한 효과, 두 번째로 소송을 했을 때의 효과, 이거를 잘 따지셔서 내가 좀 더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고민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합의가 오히려 합리적일 때도 있어 보여요. 만약 상간자가 나는 이 문제로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 합의의 의사를 밝히면 그거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요. 이 합의서 작성한 후에는 내 배우자와 연락, 만남 갖지 마라는 조항을 또 넣을 수도 있고요. 당신이 나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내 배우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그 구상 청구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조항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판결에서 할 수 없는 거를 합의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반대로 변호사님 저는 꼭 판결문에 꼭 두 사람이 부정행위자다라는 거를 받고 싶어요. 어떤 의지나 목적이 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소송으로 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은 사실은 형사 이제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명 정과에 등록되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든 조정 결정문이든 이제 문서가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한테는 피고인 나에겐 끝나지만 어쨌든 나의 상대방이 어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효과만 있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정과 기록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원피고가 서로 소송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면 누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한테 그냥 흥신소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이 핸드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능숙하기 때문에 증거를 잘 마련해서 오시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거기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그럼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길래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며칠 전, 한 2, 3일 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제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권유를 들었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CCTV 보관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한 15일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 전이기도 하고 또 직접 그분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날짜나 시간 특정이 매우 쉬웠던 거예요. 모텔에 방문했을 때 그 사장님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CCTV를 저희들이 두 사람이 같이 입구에서 결제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룸으로 들어가는 정도 퇴실하는 모습까지도 확보를 해서 이제 본안에 가서도 승소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증거 수집도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가 오히려 내가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소송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원고의 입장에서 상간소송의 준비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상간소송의 피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한창이었습니다.